예,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대에서 좀 이렇게 같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직접 뵙고 이렇게 좀 진행했어야지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여건이 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권영래 선생님께서 워낙 좀 뜻깊은 기획에 이렇게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로 제가 발표문인데요. 그 밑줄 치고 이렇게 좀 몇 개 좀 간추려 왔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냥 제가 이 초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지금까지 좀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와 같은 건데요. 네, 근대 초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의 어떤 오늘날 보면 한국의 문화재에 관한 이런 저술, 수직, 관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것이 근대화나 이런 걸 따지면 어느 이제 학술대의 전체 취지랑도 좀 유사한데요. 문화재라든지 어떤 정식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한국의 근대어로 출현하기 전에 외국어로 이렇게 한국학이 이루어지던 이런 단계의 시점들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조망해 보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이런 걸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고적이라는 유물 이런 같은 단어로 한자어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서구어로 이렇게 한국의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시기에 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제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이 연구하고 있는 이 과제의 이런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자료를 더 읽고 이렇게 해왔어야 됐는데 좀 사정상 그렇게까지 좀 못해드린 걸까 좀 죄송스럽고 좀 기존에 제가 해왔던 연구에서 두 꼭지 정도를 좀 뽑아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오늘 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그 헐버트라는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그의 저술이 있습니다. 이 저술에 보면은 한국학 단행본이 이 헐버트의 한국학 단행본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하나의 챕터,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좀 뭔가 이 최초로 이제 어떤 자기의 단행본에서 한국의 문화재가 이렇게 하나의 서술되는 장 제목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참 한국이 대한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좀 시기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한국 문화유산이 좀 오늘날과 같은 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서구의 시선과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 한국의 문화에서 방치되었던 이런 문화재가 갑자기 보존해야 될 어떤 민족 문화의 유산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을 한번 좀 같이 공유해보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테마입니다. 그 두 번째 테마는요, 우리가 이제 그 근대 한국학의 현장에 주목할 때 한국어로만 된 이런 한국학 학술의 현장이 아니라 사실 그 실상을 보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해 있는 그런 학술 속의 현장을 좀 한번 약간 그 모양이라도 한 단면이라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선교사인 게일의 이 논문이 있습니다. 왕립 아시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의 맥락을 따져보면 이런 복잡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이 보여준 어떤 통과사적인 한국학 학술 지형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지점을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문화유산을 만드는 어떤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이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게 된 이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헐버트의 저술을 가지고 좀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예. 예. 바로 예, 화면 잘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헐버트의 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그러니까 지목용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하셨죠. 이 책에 이제 어떤 모습들이 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냐면요. 보통 그 한국의 문화유산 이런 것 사실 문화재라는 것들이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나 어떤 단체 지원이 있어야 될 정도로 대규모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이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국의 역사를 다루거나요.
아니면 좀 이 한국에 이런 같이 있으면서 이 관광지처럼 다니면서 이런 문화유산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역사에 대한 도안물 뭐 이 정도 차원이고 뭐 문화재의 어떤 원형 이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헐버트 선교사의 이런 단행본에 들어가 보면 근데 좀 이런 새로운 맥락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 민족이 생산한 아주 고유성이 있고 우수한 이런 민족 문화의 유산과 같은 이런 서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선덕여왕 신전에 대한 이런 언급이야말로 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새로운 서술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술을 보면 신라 문물의 우수성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수준이 매우 높았다.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의 서술 속에서는 이 선덕여왕 신전이 가진 어떤 오늘날 문화재라는 맥락과 거의 유사한 어떤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이라는 이런 의미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 단위죠. 여기서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구성해주는 문화유산이라는 함의를 충분히 이 서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서술이 있고 오늘날 보면 근데 이것이 되게 그렇게 별 다른 건 없고 당연하게 이건 우리의 유산이니까 동일한 의미 맥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우리가 그 과거에 물론 이걸 이렇게 아주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과거의 문화유산이나 과거를 보는 방식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교사의 서구적인 시선과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다른 새로운 의미 맥락들 요런 얘기를 한번 좀 꺼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 보는 게 이 군왕사지 석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황금탑의 폐허라고 말하는 이 폐허라는 단어가 저는 좀 어떤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을 좀 읽을 안 꺼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폐허라는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맥락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요. 이런 폐허라는 규정에 맞게 불황사지 석탑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말 그대로 시체 송작 죽어 있는 것. 유골과 같은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새로운가를 봤을 때는 현재 한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되는 분명히 과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과 연결돼 있고 과거의 이런 흔적을 보면서 옛날 분들도 이런 흔적을 보면서 당연히 이 과거의 왕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참 이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관금은 이것이 어떤 완전히 분리돼 있고 단절이 돼 있다라는. 그리고 이 문화재를 다시 원형을 찾고 이걸 좀 고쳐 놔야 돼. 이 원래의 이걸 맥락으로 한번 이걸 살려봐야 돼. 이런 생각은 갖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조가 죽음과 멸망마다 결국 어떤 르네상스처럼 새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고전을 새로 살리듯이 새로운 우리 고전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 폐허의 흔적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렇게 방치된 흔적은 좀 뭘까 물리적으로 다시 복원되면서 보존돼야 할 대상을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은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화유산들은요.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마치 유령과 같습니다. 동일하지만 마치 유령을 소화하는 것처럼 항상 좀 새로운 모습, 예, 어떤 재해석되고 재부활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의 서술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오랜 시간 좀 방치되었기에 폐허가 되어버린 이런 문화유산은 어떤 과거의 이런 서구인들이 보이는 이런 시선과 참 비슷한 이런 정서를 상기시켜줬을 것 같습니다. 즉 발굴 이전에요. 죽어있던 한국의 문화유산은요. 이 발굴과 함께 다시 탄생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죽어있던 존재가 장소가 마치 유령이자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식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지만
이렇게 소환되는 고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어떤 헐버트 선교사의 말과도 좀 재미있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한국의 기념물이나 유적은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던 그 당시나 경배의 대상이 돼 있는 건물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되죠. 그리고 또 하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망가져 있죠. 그러나 이런 흔적들이 이 망가진 흔적 자체로는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한국의 문화유산을 어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딱 본다면 이미 망가진 형태로나마 훼손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되면 뭐라 할까요? '그 원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더 자세하게 제시했어야 될 건데 이것은 저도 한국 문학 전공자고 좀 국문학 전공자로서 우리가 어떤 옛날 책이라든지 옛날 문학 작품을 볼 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 안에 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단순하게 그때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숭고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런 과거가 아니라 어떤 재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과 어떤 진보나 이것은 어떤 발전의 관점에서 맥락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과거로 소환되는 이런 좀 어떠한 시스템이나 의미망들을 좀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서는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꼭지점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하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약간 1910년대 한일 합방 이후에 이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문화유산의 원형을 찾는 좀 요런 모습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이게 서울에 있었다 보니까 정말 엄청 많은 기록을 남겼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원각사시 10층 석탑입니다. 예. 어느 날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이 10층 석탑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게일 선교사의 이 논문이 있는데 파고다 공원이고 예, 탑골 공원거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탑에 대해서 이 석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과거 외국인들의 기록들이 또 정리가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이거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근대 한국학의 어떤 현장들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요겁니다. 요 첫 번째 그림은요. 19세기 말의 어떤 원각사지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제 여기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10년대 이후에 이 원각사지 석탑이죠. 근데 보시면 재밌는 표정이 이겁니다. 이 이게 집 가운데 있습니다. 이 19세기 말은 정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퍼시퍼 로웰이라는 이분이 찍었는데 이 석탑을 자세히 보면은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됐던 이런 당시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치됐던 문화유산이요. 인제 10년대에 가면 청덕분에 이런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 보면 난간도 살리고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죠. 좀 이제 관람할 수 있고 좀 뭔가 보존되는 이런 달라지는 모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계일 선교사의 이런 학술론은요. 이 원각사지 석탑이 이렇게 어떤 보관되고 보존되는 이런 문화유산으로 변모되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하나의 이 시기를 반영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개신교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일본인입니다. 이 세키노 타다시라는 이 인물이죠. 이 인물이 낸 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재 유산과 관련해선 더 중요한 업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일본인의 업적들을 잘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 고적 도보라는 이런 거죠. 그 자료를 만들었던 이 세키노 타다시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인물의 저술 자체가 어떤 외국인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압도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이런 문화재나 이런 건축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키로 타다시의 이런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런 석탑 사이에 어떤 건축 양식이 유사하는 이런 전공자답게 이 건축 양식 자체를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과거에 이런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헐버트나 알렌 선교사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알렌이나 헐버트 역시도 이 석탑의 연원과 유래를 탐구하는 글을 제출했습니다. 근데도 보면은 그 한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연원과 기록을 따질 때 당연히 어떤 한국인의 기록물이나 역사서를 주려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남궁철이라는 분의 금능집에 수록된 이 기록을 근거로 결국은 어떤 이거 고려시대 때 거고, 이 중국의 장인이 만들어서 이 선물해서 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쓴 기록들을 했고, 그 유래를 제시했죠. 하지만 그 세키노 타다시는 이걸 좀 더 엄정하게 이 한국인의 기록을 한 번 더 따져봅니다. 이 긁는집에. 왜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 사회는 이런 기사가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를 따져봤을 때는 뭔가 다른 점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 가설이 맞지 않다라고 이걸 점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 이제 분들은 한국인의 기록을 좀 믿고, 그대로 믿고,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정도인데, 이 일본인 이 학자는 그 기록 원전을 같이 궁금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 고려시대 때 왔고, 중국에서 만든 것이 이렇게 한국에 전래됐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원각사지 석탑은 이렇게 잘 보관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좀 방치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예술미나 되게 정교한 이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래를 설명한 이 대원각삽이라고 하죠. 이 대원각삽이가 되게 마멸돼 있고, 이것 자체는 좀 훼손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 세키로 타다시가 시데하라 다이아라는 또 유명한 분이죠. 이분과 같이 이거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래를 설명하는 이 석탑을 복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동일한 오류를 범했는데, 이제 게일의 학술 논문은 이 오류를 좀 10년대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게일 선교사는 원각사지 10층 석당이 세조의 이제 조선 왕조죠. 세조의 명예에 의해서 이때 만들어진 것다라는 걸 알고, 이것은 무엇보다 중국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장인들이 멋있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훌륭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마멸됐고 해독이 안 됐는데, 이것이 이 김수원의 이 비문입니다. 이것이 동문선에 사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비록 여기는 마멸돼 있지만 한국의 책 자료를 통해서는, 한국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아, 이, 이 유래를 알 수 있게끔 이 동문선의 이 원문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문을. 그래서 10년대 최초로 이 원각사지 석탑의 역사적 원형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이런 논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라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910년대 들어오면은, 일본, 특히 이제 한국 주재 일본인 민간 학술 단체들이 한국의 고전들을 대량 영인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동문선이라는 이런 자료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교사라는 입장이 있지만 이 해당 구절이 어떻게 그 책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것을 해줬던 것이 지제 김원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글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근대에 이런 글도 많이 남겼던 이 한학적 지식인인데, 이분이 이 해당 구절이 이 부분이 이 동문선에 있다는 걸 알려줬던 거예요. 예, 개일 선교사가 자신한테 이렇게 알려준 고맙게 자신을 말한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글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하나는 이렇게 10년대 참 1910년대에 보면
게이 선교사의 한글 논문이라든지 이런 이 문화적 원형을 보면 이 논문 자체가 사실 과거의 서양인들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근데 그 이면이 과연 사실 그의 학술적인 능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럽 동양학자들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암만 그래도 전문가고 아마추어적인 거였고 개신교 선교사라서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보면은 이 근대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이 좀 이 서울이라는 연동교회의 목사였지 않습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랑 이 한국의 이제 체남선을 비롯한 이런 근대 한국 지식인들의 이런 출현과 관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의 그 청춘에 이렇게 이제 일지를 보면 실제로 이 원각사 이 논문을 쓸 때 찾아가서 인제 김교원 선생과 이 최남 선생한테 이제 여쭤봤던 내용이 있고 결국 보면 이 조선족이 이거 한국인에 의해서 조선 장인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이 얘기 사실은 이 논문의 이 짧습니다. 이거 세 줄이지만 이 말한 요지를 이렇게 공유했던 내용을 충분히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10년대에 가면 이렇게 최남 육단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 논문도 좀 비슷합니다. 한국 그 훈민정음의 기원을 이렇게 하는 논문도 보면은 어 그 주시경 선생한테 가서 물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근대 한국 학자들이 출연하고 있었던 이 1970년대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일 선교사의 의미가 각별한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점검을 받았다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과거에도 좀 사실은 한국 지식인과 이렇게 교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 세기 초나 19 세기 말에는 어떤 서양인들의 어떤 고전과 어떤 이런 동일한 근대적인 어떤 관념들, 근대적으로 학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기엔 쪼금 다른 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 이러냐면 그 최남선 이분의 인제 조선 광문의 고백이라는 소책자죠. 그래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걸 보면은 이런 폐허 속에서 어떤 복원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원형을 찾아야 될 이런 문화유산이란 거의 동일한 관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념 자체는 아까 헐버트가 보여주는 이런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관념과 거의 사실 동일한 차원의 같은 개념 그러니까 같은 학술적인 문화재라는 개념을 공유한 채로 이게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는 어떤 좀 근대적인 시선, 서구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한국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국문학을 보는 근대적인 시선, 이런 문학사처럼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같은 시점을 공유한 채로 게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대화는 안 했지만 이 게일 선교사가 내놓은 이 왕립아수아의 학술지적인 이런 이거를 이미 한국인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유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문화유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의 이런 그 최남선 이분의 글을 읽어봐도 우리 최남선 장의 이 글을 봐도 한국의 문화에서 일종의 폐허이자 죽은 거지만 동시에 부활하고 우리가 좀 그 의미를 다시 살려야 돼. 좀 우리가 한국 문학을 다시 불러올 때 이런 관점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한국어에도 해당되고 이런 방치된 유물이 아니라 정말 보존하고 복원하고 국가의 민족 문화의 어떤 중요한 유산으로 원형을 찾아서 보존하고 가꾸고 다듬어야 될 이런 모습으로 하는 이런 어떤 동일한 관념들이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 10년대는 저는 어떤 10년대 현장은 참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서구적인 거죠. 사실은 물론 오늘날 가서 서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문화유산의 어떤 대중적 학술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인과 한국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사회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의 현장이 이 1910년대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어떤 이런 논문의 학술적인 성과는 사실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그렇죠. 이 10년대 이 논문 속에는 어떤 당시 한국학의 학술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양인과 이 근대 한국의 지식인이 동일한 문화재 관념을 전제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이 원각사지 석탑과 관련돼서 글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알렌, 헐버트, 퍼시퍼 로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서양인들의 이런 논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했던 세키로 타다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현장. 사실 이런 복합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 어떤 그 한국 문학이라든지 이런 이 종합적인 어떤 이런 민족 문화의 유산들이 의미를 갖고 이 재탄생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오늘 발표하시는 오늘 이 학술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어떤 근대 한국학의 현장이 아닐까, 좀 요런 얘기를 꺼내봅니다. 요런 두 가지 꼭지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 정도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